맥킨지와 골드만삭스의 금융 컨설턴트를 거쳐 쿠팡 다음 가는 이커머스를 키워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컬리의 김수라 대표인데요. 이 컨설팅 펌이라는 곳이 야근도 많고 장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선식품을 배달시키자니 금방 시들해지기 일쑤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아이디어를 냈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십 개의 기업에 사업 제안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해요. 보통 사람이면 포기할 법한데 김수란 대표는 좀 달랐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한 거죠.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 신성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업체, 이것이 컬리의 첫걸음이었죠. 이게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근데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서울 강남권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강남권은 아무래도 높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충분했고, 또 도로가 바둑판형이라 배송도 수월하니까요. 또 젊은 맞벌이 부부도 많아서 테스트 지역으로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응은 좀 어땠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강남 맞벌이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면서 필수 앱으로 등극했고요. 컬리는 점차적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혀 나갔죠.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고, 경기의 이제 주요 도시 이후에 인천 남부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충청권, 이어서 대구 광역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3년에는 부산, 울산, 양산으로 확대됐는데요. 현재는 김해, 창원 지역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물론 샛별 배송이라고 불리는 새벽 배송만 그렇다는 거고요. 일반 배송은 전국적으로 다 돼요. 이 샛별 배송이 컬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컬리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풀어볼 때 핵심이 되는 키 팩터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컬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샛별 배송이 정말 획기적이긴 하지만 잘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후 11시까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해야 하니까 8시간 안에 배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창고에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이미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즉 컬리는 고객이 무엇을 주문할지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이 잘못되면은 컬리는 팔리지 않는 재고자산 비용을 뭐 고스란히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실제로 초반에는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많은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했어요. 상품 폐기로 비용이 계속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경 자체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완성해서 2019년부터 물류센터 운영에 본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수요 예측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측 경우 또한 무려 99.7%? 99.7%요? 엄청 획기적으로 폐기율을 낮췄네요. 컬리의 IR 자료에서도 GMV 대비 0.5% 내외의 폐기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컬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됩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거면 거의 뭐 예언 수준의 폐기율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GMV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지표인데요. 글로스 머천다이징 밸류, 즉 총 거래액을 의미합니다. 이 GMV는 기업의 성장성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고객이 해당 플랫폼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거래 규모를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직관적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GMV가 커진다는 건 매출도 이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커진다는 얘기일 거고요. 컬리의 연도별 GMV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에 약 2천억 원이었던 것이 20년에 1조 2천억, 23년에는 2조 8천억까지 성장했고요. 25년 상반기 기준 1조 7천억으로 단순 연환산을 해보면 25년 GMV는 3조 4천억 정도로 예상되죠.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조 원 정도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던 컬리였는데 요즘에는 한 6,300억 원? 그 정도로 떨어졌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도 좀 둔화된 거면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컬리 위기설이 요즘 여기저기서 돌고 있긴 해요. 이 위기설이 맞는지 좀 분석하기 위해서 컬리 주요 상품 매출 구성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컬리 뉴스룸에 공개된 IR 자료를 통해 24년 1분기 기준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이후 공개된 IR 자료는 상품 매출 구성비에 대한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아무튼 IR 자료에 따르면 식품 판매 비중이 약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P, 3P라고 적혀 있는데 1P는 직매입, 3P는 단순 중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P가 직매입이면 여기서 그러면 컬리는 직매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네요? 네, 직매입 비중이 훨씬 높아요. 직매입이 높으면 회사 재무제표에 매출액, 매출 원가, 재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직매입은 판매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관련된 상품 구입액을 매출 원가로 인식하게 되고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은 재고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직매입이 아닌 3P 같은 경우는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은 판매액이 아니라 판매 수수료만 인식하게 되고요. 판매되지 않더라도 재고 자산이 컬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재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 판매 매출은 직매입 매출로 추정되고요. 기타 매출은 3P 매출, 즉 컬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른 제품 공급업체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도와주고 받는 판매 수수료 매출로 추정됩니다. IR 자료를 토대로 24년에 카테고리별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샛별 배송으로 성장한 회사인 만큼 식품 관련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이게 어느 정도죠? 이게 굉장히 높은데요? 1조 7천억.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컬리 위기설도 이런 지점과 좀 맞닿아있다고 보거든요. 컬리의 매출액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21년에는 전기 대비 6,080억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약 64%가 성장했고요. 22년에는 4,760억이 증가하면서 30.5%가 성장했어요. 하지만 23년에는 2% 성장한 데 그쳤고 24년에는 5.6%가 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컬리처럼 이제 수익이 나지 않지만 이용자 수가 많은 기업들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매출액의 성장률이 급감하니까 투자자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22년에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컬리 내부적으로 전기 대비 성장률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위기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식품 단일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때문에 컬리는 22년 11월에 뷰티 컬리를 런칭했습니다.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왜 그중에서 하필 뷰티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컬리의 고객의 성비가 여성이 74%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연령 비중이 20에서 40대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아요. 또 이 비율이 또 온라인 침투율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또 마진율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게 부푼마음을 안고 런칭한 뷰티컬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25년 1분기 IR 자료의 카테고리별 거래액 성장률을 공시하였는데요. 식품이 YOY 기준 16% 성장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YOY라는 것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을 비교한다는 뜻인데요. 즉 23년 2Q에서 24년 1Q까지의 거래액과 24년 2Q부터 25년 1Q까지의 거래액을 비교하였을 때의 성장률이라는 뜻입니다. 직매입 식품이 16%, 직매입 뷰티가 5%, 3P 비식품이 72%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품 거래액보다 뷰티 거래액의 성장이 좀 더딘 것으로 보이지만 뷰티 라인의 특성상 식품과 같이 직매입을 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3P 구조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뷰티 거래액의 성장은 3P 비식품 부분에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직매입 식품과 직매입 뷰티만 비교하면 식품 거래액의 성장률이 좀 높아 보이지만 3P 비식품의 성장률까지 고려하면 YOY 25년 1Q 거래액의 성장에는 뷰티컬리의 힘이 컸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직매입인지 3P인지의 차이는 그 회사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25년 반기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기타 매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P 매출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3P 매출액의 증가는 뷰티컬리의 런칭이 주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뷰티컬리가 이제 승승장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뭐 컬리 전체의 영향력에는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게 뭐 어려움을 극복을 해줬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2015년 설립 이래로 계속해서 손실만 발생했어요. 25년 2분기 실적을 봐도 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직도 손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5년 1분기에 첫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부터 25년 2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년에는 영업 손실이 1,160억이고 21년에는 2,180억, 22년에는 2,330억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 손실은 더더욱 커졌죠. 이게 2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3년에는 1,440억으로 손실이 감소했고 24년에는 180억 수준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오, 많이 줄였네요. 네, 25년에 결국 창사 이래로 첫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3년부터 25년 2분기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3년에는 약 2.1조, 24년은 2.2조, 25년은 2분기를 단순 연환산해 보면 2.3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출액은 1,000억씩 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이익은 23년에 비해서 24년에 1,250억이 증가했고요. 25년에 2분기 영업이익을 단순 연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25년도에는 24년도에 비해서 245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동안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22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게 22년부터는 투자한 고정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거래액이 되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컬리는 이제 샛별 배송으로 고객에게 다가갔잖아요. 이 샛별 배송은 엄청난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겠죠. 고객들의 주문량에 따른 최적의 위치에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신선식품을 위한 냉장, 냉동 시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또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고 또 물류센터를 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려면
올리려면 선투자가 되어야 해서 재무지표가 악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거점의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해당 물류센터의 고정비를 회수할 거래액이 발생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2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23년도부터는 그동안 지출됐던 물류센터에 대한 비용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컬리를 이용하는 뭐 사용자 수 또한 많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마케트 비용도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들어가는 게 줄어들 것 같고요. 맞아요. 거기에 22년 11월에 런칭한 뷰티 컬리로 인한 효과도 존재하는데 뷰티 카테고리의 경우 신선식품에 비해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한 3배 정도 높아요. 이로 인해서 매출액 대비 물류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익 내기 쉬운 단가네요. 또 영업이익을 개선을 가져온 다른 요인은 3P 매출의 증가입니다. 컬리는 이제 직매입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신선식품을 제외한 카테고리에서 점점 3P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3P 매출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 위험이 없고요. 재고 관리 등 부가적인 비용도 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수를 좀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컬리라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그 물류센터 이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직매입 상품 판매 수익에 비해서 이익률이 좀 좋습니다. 확실히 체질 개선을 한다는 좀 느낌이 좀 있고 영업이익의 개선은 이런 차원인 건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비용들은 어떻게 뭐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 부분은 좀 어떻나요? 컬리의 총 발생 비용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품 매입액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인건비처럼 보이지만 물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운반비, 임차료, 포장비, 유무용자산 상각비 등을 합치면 24년 기준 약 2,850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13%를 차지합니다. 즉 상품 매입 비용과 물류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인건비고요. 22년도부터 보시면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의 변동과 매입, 이게 상품 매입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인건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23년에 22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다가 24년에 또 다시 감소하고 있어요. 발생한 총 비용을 봐도 22년에는 2.27조 원에서 23년에 2.22조 원, 24년에 2.21조 원으로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에 22년 대비 물류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3년에 물류 인프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창원의 동남권 물류센터와 평택 물류센터를 신규로 오픈하고 송파 물류센터의 운영을 좀 종료시킴에 따라서 총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1개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P 매출 비중의 증가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변동과 매입액이 감소한 것이고 거래액의 증가로 인한 단위당 물류 비용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액 증가에 따른 운영의 효율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컬리와 비교할 만한 회사가 이제 시장에 또 있을까요? 일견 떠오르는 게 약간 쿠팡이 생각나긴 하거든요. 구성 자체가. 컬리와 비교될 만한 회사는 이제 쿠팡과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쿠팡과 컬리의 유사점은 쿠팡에는 로켓 배송이 있고 컬리는 택배 배송이 있어서 두 회사 모두 자체 배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아시스와는 신선식품 포지셔닝이 유사하고요. 쿠팡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2010년 설립부터 2021년 나스닥 상장 시점까지 쿠팡은 지속적으로 적자였어요. 하지만 22년에 매출 26조 원에 영업이익 1,178억으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23년에는 31.4조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 1조, 24년에는 38.2조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1.6조를 기록하면서 과거 적자 기업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한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4년 말 기준 영업이익률은 4.24%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오아시스는 2018년 5월 새벽 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쿠팡과 컬리와 달리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는 기업이었어요. 24년 기준 매출액 5,170억에 영업이익은 224억 원이었죠. 영업이익률은 4.32% 수준이고요. 여기는 같은 신선식품을 위주로 취급을 하는데 컬리와는 다르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네요. 아까는 이게 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아시스는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품의 보관 및 출고는 직접 수행하긴 하는데 배송은 외부 택배사를 의존하고 있어서 가지고 물류 고정비 부담을 좀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배송 품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택배사의 품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시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오아시스는 컬리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컬리가 이제 수요 예측 시스템으로 거래액 대비 폐기율이 0.5% 내외라고 본인들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아시스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폐기율이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은 이러한 재고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 규모만 놓고 보면은 컬리는 오아시스보다는 거래 규모가 4배 정도 크고요. 쿠팡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위로는 거대 기업 쿠팡이 딱 버티고 있죠. 게다가 아래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번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컬리가 이게 이 사이에 끼어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겠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컬리가 그렇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설에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봐요. 이건 말고도 컬리가 걱정해야 할 건 또 있는데요. 이제 바로 대기업들도 이커머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SSG와 롯데온이 있습니다.
GSG.com은 24년 기준 GMV가 약 5주 정도 되고요. 롯데온도 2천억에 3천억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대기업 유통사들의 핵심 매출과 이익은 여전히 오프라인 점포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온라인은 약간 보조 채널의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온라인에만 집중하는 컬리와 쿠팡에 비해서 리스크를 수반한 신규 투자자를 좀 꺼리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거래액을 쿠팡과 컬리에 좀 빼앗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쿠팡은 유통 공룡이 된 지 오래여가지고 대기업에서도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한 투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을 이기기 위해서 투자 대비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컬리는 아직 쿠팡만큼 덩치를 키우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그분들의 향후 전략에 따라서 이리저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그래도 최근 이제 컬리가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이제 한 단계 또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네이버의 전체 이용자는 약 3,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컬리의 이용자 수는 24년 기준 약 322만 명입니다. 쿠팡은 3,096만 명이니까 네이버와 컬리의 전략적 제휴는 쿠팡의 이용자 수와 필적하게 만드는 제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쿠팡은 거의 모든 상품들이 있고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에 컬리는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죠. 이 지점에서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쿠팡은 이제 싼 맛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품질이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저렴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비해 컬리는 프리미엄 신선식품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확실히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소비자한테 꾸준히 경험시켜 준다면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이 사용자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컬리와 네이버의 전략적 제휴가 그나마 쿠팡의 독주를 한번 제지해 볼 만한 카드가 돼볼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뭐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24년 4월에 쿠팡 와우 회원의 가격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랐거든요. 오, 꽤 많이 올랐네요. 비율로 보면 무려 58%의 인상인데요. 근데 이탈자는 거의 없다고 해요. 쿠팡이 이커머스를 얼마나 독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으니 가격을 올려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컬리와 네이버의 제휴라는 대항마가 존재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쿠팡 와우 회원 멤버십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컬리 아까 봤듯이 성장률이 계속 둔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휴도 맺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 컬리의 성장 동력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24년 기준 쿠팡의 풀피먼스 센터, 즉 이제 고객 주문 처리를 하는 센터는 46개고요. 거래액은 약 56조라고 합니다. 지역별, 크기별로 거래액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래액 캐파가 1.2조 원 수준으로 봅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이보다 더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컬리의 물류센터는 대형 물류센터이니까 거래액으로 보면 세 곳 다 합치면 약 5조에서 6조 정도가 최대 캐파가 될 것 같은데요. 24년도 기준 거래액이 약 3.2조 원인 수준을 미루어 볼 때 아직 1.8조에서 2.8조 정도의 거래액을 더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거래액이 약 50%에서 90% 정도가 성장하게 되면 현재 수준의 설비 투자로 인한 최대 매출액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 매출액이 3조 3천억에서 4조 2천억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은 이제 쿠팡의 영업이익률 수준인 4%를 적용해 보면 1,300억에서 1,660억 수준이 되겠네요. 이 이상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이때쯤 되어 컬리가 성장의 한계를 보일 때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또다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과거의 폭발적인 성장기가 끝나고 이제 성숙기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노리기에는 성장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새벽 배송이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로서 이미 이제 이미지는 구축을 하고 있는 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위기설도 돌고 있고 경쟁사들과의 레이스에서 쉽지만 않은 모습인데 앞으로는 진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컬리는 이제 어떻게든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고자 할 것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시장만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컬리의 IR 자료에서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컬리 US몰 오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뷰티컬리 런칭 이후에 거래액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뷰티컬리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이제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올리브영의 바로드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컬리가 가장 자신 있는 신선식품 분야는 구조적으로 좀 마진이 낮은 편이고 오아시스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태고요. 동시에 또 신규 진출한 뷰티 분야에서는 카테고리 지배자인 올리브영과 또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컬리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GMV 성장률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선식품 분야는 이제 단순 GMV 확장보다는 이제 수익성 개선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뷰티컬리는 올리브영과 단순 배송 속도 경쟁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 큐레이션과 뭐 온리컬리 경험을 이제 고객한테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뭐 저보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회사니까 이미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컬리도 이제 무사히 나스닥에 상장해서 쿠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